성접대를 했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의혹만 키운 채 일단락됐던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MBC 취재 결과 고 장자연 씨와 당시 재벌가 사위 이무재 씨의 통화 기록 35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양길 변호사, 배상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수님, 이게 장자연 사건이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또 내용을 보면 상당히 더 복잡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은 잘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2009년도에 유명한 드라마에 출연 중이던 고 장자연 씨가 이제 2009년 3월 초에 이제 변사 상태로 발견된 상태입니다. 뭐 자살로 표현해도 되겠지만요. 당시에 이제 유명한 어떤 뭐 고위층하고의 성산납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어떤 리스트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경찰 조사, 검찰 조사까지 나왔지만은 실제로 이제 관련된 고위층들은 다 무혐의 처리가 리스트에 되고, 있던 분들은 그리고 뭐 관련된 뭐 소속사 사장이라든가 로드 매니저 정도만 처벌받았던.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관련된 분들의 진술이라든가 뭐 증거가 조였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다시 이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본 사건보다 그 뒤에 그것을 누군가 감추려고 했다는 그런 것을 많은 의심을 받는 사건,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미스테리한 사건이라서 이번에 또 검찰 대검찰청에서 만든 과거사 재조사위 이 진상조사단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그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분도 뭐 화제 인물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다른 것보다 이제 99년도에 이부진 이제 현재 사장이죠. 그 결혼을 했는데 삼성의 그 재벌가의 사위로 들어간 건데 평사원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모았었고 유학 후에 또 임원으로 승진을 해서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파경을 맞았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조정이 안 됐고 1조 원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걸로 그걸로도 또 한 번 화제가 됐었고요. 지난해 1심에서는 일단 이혼하라라는 부분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또 그 결정 내용, 사회부적인 내용, 위자료 액수나 재산분할 액수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지금도 이혼 소송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임전 고문하고 장자연 씨 사이에 35번의 통화가 있었다. 지금 이무재 씨 측에서는 변호사는 대답을 하기를 모임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뭐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이 양이 이렇게 불거졌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5차례나 통화 기록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게 이무재 씨 이름으로 된 게 아니라 이부진 사장 이름으로 됐다는 겁니다. 전화기 소유자가. 그러면 당시에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건 경찰에서 그 많은 숫자의 어떤 통화를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삼성의 어떤 뭐 총수 일가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더 나가서 장자연 씨 휴대전화에는 아예 이무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관계인지를 수사를 하는 게 그냥 상식적인 일인데 그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번에야 드러난 거, 10여 년 만에 드러난 거잖아요. 공소시효도 다 지난 상황에서. 그 전화 관련돼서는 뭐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대포폰을 쓸 때는 막히는 곳을 한 곳을 노드를 놉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이 대포폰을 추적할 때는 추적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제 막히는 부분에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부진 씨라고 하면은 뭐 모두가 아시는 그 유명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사실 제1계 경찰의 입장으로 본다면 사실은 많이 좀 부담을 갖겠죠. 그 이름이 이부진이라고 하면은. 근데 명의가 이부진이지 사실은 쓰신 건 이무재 씨가 쓰셨다고 하면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수사는 했었어야지 맞는 겁니다. 근데 정황상은 분명히 그런 게 느낌이 온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제가 취재한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장자연 씨하고 이무재 씨 간의 통화 내역이 당시 수사에서 이미 나왔다. 이게 장자연 씨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 그래요. 거기에서 나온 통화 기록이었는데 그 자료를 당시 지휘하던 검사에게 그 지휘 과정에서 그 자료를 넘겨줬는데 송치할 때는 이 자료가 빠졌다. 그리고 검사도 이 기소 내용에서 이무재 씨 이름을 뺐단 말이죠. 이게 뭐 경찰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왜 뺐냐 그러면 사실 그분한테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이런 전화 추적을 할 때는 이 전화번호가 간 곳과 거기서부터 나온 것을 아주 정교하게 찾아냅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 나온 데나 들어간 데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밝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통화액을 밝힐 수 없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 그냥 추정일 뿐이지 왜 그거를 감췄냐? 글쎄요, 그거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이상한 게요. 아시겠지만 이제 현재 경찰이 1차 수사를 하더라도 그 수사의 과정을 기록을 통째로 검사에게 올려서 그 기록 검토를 한 이후에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조사를 하라고 내려보내고 이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보통은 모든 자료를 철해가지고 그렇죠. 통화 내용만 따로 빼내는 법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이상하고 첫 번째. 그다음에 그러면 이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피의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 기록에서 뺐다. 그러면 개인적 개별적으로 통화 기록을 또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조사를 하거나 들여다볼 필요는 있었으니까 개인적 개별적으로 따로 빼긴 뺐는데 공식 수사 기록에는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수사 검사는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로는 당시 그게 빠져 있는지를 확인을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이무재란 인물 이부진 사장 명의로 된 이름인데 그걸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냥 쉽게 잊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확인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럼 만약 확인 안 했다고 나중에는 큰 징계를 받죠. 경찰 같은 경우는 큰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수사 기록, 공문서를 뺐다는 누락이니까, 건 너무 그죠? 큰일이죠. 그것도 고의적으로 뺐다 하면은 물론 고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장자연 사건 자체도 충격이 좀 있었지만 이 경찰하고 말씀하신 대로 검찰하고의 그 수사 과정에서 이 일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 문제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찰에서 검찰 넘어갈 때 가장 큰 문제는 당시에 그 흔히 말하는 성접대에 자리했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법리 적용 자체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일종의 추정만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경찰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추정을 했지만은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송치하고 수사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 지휘가 잘못된 거지 아니면 송치 과정에서 사실은 뭘 뺐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재수사에 정확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그래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꾸려졌는데 지금 이 건 때문에 지금 새 국면을 맞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무재 씨의 통화 기록이 나온 것도 그동안에는 사라진 걸로 알았을 때 1만 건 가량의 통화 기록이 복원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걸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경찰에서 한 7명 가량 그중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가 다 빠져나가고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장자연 씨의 대표 회사였던 김모 씨 같은 경우만 폭행 정도로만 가볍게 처벌을 받는데 그쳤었거든요. 거기에 상당 부분이 뭐 근거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하는데 통화 기록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과 장자연 씨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가장 뭐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다시 돌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장자연 씨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됐던 이유가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이 뭐 언론사와 관련된 고위직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혹시 빠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국민적으로 가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빠지는데 경찰과 검찰이 부정한 일을 스스로 저지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찾고 인정하는 계기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자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도 만들어진 거고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 이 장자연 사건이 왜 꼭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을 가장 힘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이라든가 돈을 이용해서 그것을 학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착취한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어떤 은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질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드러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 그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됐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고 그러면 누군가 어떤 큰 힘들이 작용해서 무엇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부분은 뿌리를 뽑아갖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려고 하면 이 사건은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지 한 탤런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리스트에 있던 분들의 이름이 그 직에 있거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과연 사건이 이렇게 끝났을까? 이런 의심들이 이제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렇죠? 이렇게 끝나지는 않죠. 네. 보통 우리가 중간급 아래 사람들은 강하게 처벌받죠. 근데 이 경우는 좀 양 변호사님, 이 말씀하신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16개 사건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시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이면 끝난다 그러는데요. 그러게요. 6개월 정도 해서 한 차례 연장을 해서 3개월 연장을 해서 11월에 끝난다고 하는데요. 어제 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죠. 뭐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라든가 용산 참사 같은 부분들이 조사를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었다. 근데 딱 생각해 보시면 용산 혹시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검찰에서 형사처벌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경찰 쪽에만 유리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도 법무부 차관이라는 고위직 검찰 간부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된 게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검찰 수사 역시도 혹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을 다 불러서 다시 처벌하자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왜 검찰이나 경찰이 정말로 잘못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드러내고 진작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게 잘못한 부분을 드러낸다고 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신뢰가 국민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잘못한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밝혀줘야 지금 떨어지는 신뢰를 다시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한 연장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국정감사장의 지적이 저는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활동기한을 좀 늘려줘야 된다. 필요하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이번에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이재명 경기지사 압수수색 관련해서 한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이른 아침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이재명 지사의 자택하고 공관이라든가 사무처 같은 곳에서는 압수수색,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의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있었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 성남시장 시절에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친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시킨 게 아니냐. 이게 직권남용 혐의죠.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정말로 공권력을 남용을 해서 그런 일을 벌인 거라면 뭔가 그때 당시에 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지시했던 내역이 남아있을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이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이 고발은 바른미래당 쪽에서 바른미래당 쪽에서 고발을 한 것이었어요. 교수님, 이게 신체 압수수색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던 그 부분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가지고 어떤 신체 특징을 확인해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건수는 별건입니다. 지금은 이제 친형의 어떤 정신병 감금 부분에 대한 뭐 압박 부분이고,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체 압수수색이 영장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신체 감정 영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다른 부분이고, 물론 경찰에서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 자체가 다르고 몸에 있는 휴대전화를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 전혀 뭐 몸에 뭐 점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건 아니다. 물론 영장 자체가 다릅니다. 또 이게 직권남용이랑 공직선거법이 걸려 있는데 지금 이 수사 결과에 따라 뭐 지금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뭐 앞으로 이제 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미래를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세간의 관심은 뭐 부적절하지만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된 부분에 많이 쏠려 있지만 사실은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만약에 가족을 해치는 일을 했다라면 그거야말로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정농단 관련된 많은 사건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결과를 빚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시다면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라도 저는 압수수색은 잘된 일이다라고 오히려 봅니다. 만약 이게 투명하게 나오면 오히려 앞으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도 경기도를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한번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겠네요. 그 수사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